끝나서 방산비리에 대해서 손 못 대고 특검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이 끝난 걸 이용해서 이것들이 지금 이짓거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이제까지 우리의 추측은 뭐냐면 사드 배치를 선포해서 북한에 대한 공안몰이를 막 하고 그래서 종북팔이를 해갖고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요즘에 종북팔이가요 생각보다 안 먹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종북팔이 때문에 결국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어떻게 깨달았냐면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북한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식값 올라가고 자기 재산들이 다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다 이명박 박근혜가 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대로 직격탄으로 손해를 본 거야. 경제적 손실 본 사람들이 늘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북팔이가 안 먹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는 사드를 통해서 종북팔이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종북팔이가 거의 안 먹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이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 경고를 하다가 지금 후려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의 여행업에 종사하던 사람, 뭐 이 관광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야. 그리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소규모 무역상들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치?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이번 문제를 우리 국내에서도 전부 경제적인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 종북팔이보다 지금 중국 관광객 최대 500만 명이 줄어들 수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행상품 판매 금지로 관광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예. 자, 요거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김현정 뉴스쇼에 나온 내용이죠? 중국 국가여행국은 어제 베이징 일대 상위 20개 여행사들을 긴급 소집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 면세점의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으로 마비됐습니다. 징동닷컴은 지난달 28일 돌연 롯데마트관을 폐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 한번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을 절대 반대합니다. 예, 중국의 사드 보복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가 하면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마비됐고요. 중국의 거대한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징동닷컴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던 롯데마트관이 갑자기 폐쇄가 됐습니다. 전산상 오류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의구심은 커지는 상황이죠. 게다가 어제는 중국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우리나라 롯데 면세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요. 은밀하게 여행사 간부들을 불러 모아서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중지시켰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혹시 우리가 좀 과잉해서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상황이 걱정스러운 걸까요? 짚어보죠. 우선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거래를 돕는 회사입니다. 8차이나의 백두원 대표부터 연결합니다. 백두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걸 도우시는 회사예요? 네네,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예. 중견기업이나 다양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를 그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 정말로 달라졌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곳저곳에서 좀 많이 감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달라졌습니까? 제가 과거에는 이제 정부의 이제 관계자로 근무를 한 이력 때문에 정부 관계자로 근무하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때 청와대 근무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예. 네네. 그래서 중국의 좀 특이한 이력 때문에 중국의 당 간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중국 당 간부들 예.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사실은 사드 이게 지금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각 방에서 롯데 불매운동 얘기가 나와. 그래서 롯데 불매운동이 언제나처럼 나오고
그러면서 다이소가 일본 건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와. 내가 궁금한 건 왜 해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냐는 거야. 매번 우리 이제까지요. 사드 때문에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한다. 그 얘기가 나오면 롯데 불매운동 얘기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올려. 그리고 난 다음에 롯데 명단을 돌려. 그러면서 다이소가 롯데 건이 아니냐. 내가 이거 10년째 보고 있거든? 왜 매번 패턴이 똑같지? 왜 매번 패턴이 똑같냐고. 다이소 일본 거 아니에요. 다이소가 일본 거라는 게 잘못된 거야. 일본에 다이소가 있고 한국 다이소는 일본 법인하고 무관하다. 무관해요.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와. 롯데 불매운동 얘기하지 말고, 롯데 불매는 중국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롯데 불매운동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중국에서 롯데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그 한국 롯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대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그만큼 타격을 주는 거야.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알았어요? 지금 롯데부터 이제 등장하기 전부터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사드가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이 갈 건데 대한민국 너희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만나는 당 간부들한테 많이 들었죠. 상당한 압박이 갈 거다. 너희 정부 준비 단단히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아는 분들이 다 했어요. 예.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당 간부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고요. 이번에 이제 롯데에서 그 사드 부지 제공을 하고 나서 이게 정말 부채화가 너무 현실화되고 있구나.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걱정을 일단 좀 많이 좀 하게 됐죠. 준비하라고 하더니 이게 지금 구체화가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세요. 사실 실제로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징동닷컴에서 롯데마트관이 퇴출되고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다운되고 이게 뭐 일종의 우연의 연속은 아닐까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우연히 이런 일들이 겹친 건 아닐까.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 경험치로 보면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이런 소식도 나왔어요. 중국 검역국에서요. 롯데가 만든 요구르트 맛 사탕에서 금지된 첨가제가 나왔다. 즉각 소각 조치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롯데 측에다 확인해 보니까 이 상품은 정식으로 롯데 본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보따리 장수들이 싸가지고 와서 이제 판 거라고 해요. 네네. 혹시 요즘 중국의 검역 절차가 예전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좀 달라졌다 이런 것도 느끼십니까? 무역에 있어서? 실제로 그러한 제 주변에도 사례들이 있고요. 한 보름 전에 안경과 관련된 이제 대표분이었는데 중국에 어디를 이제 통관을 해야 되는데 예. 검역에서 그냥 걸린 거예요. 왜요? 트집이죠. 트집. 예,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런 거를 처리를 해주는 한국 기업이나 중국의 현지인들을 동원하면 좀 해결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 저도 이제 당 간부 친구한테 이거 말이 되냐 좀 해줘라. 얘기를 해서 처리가 됐는데 보름 전에는 이게 처리가 안 된 거예요. 행사 일정을 연기를 시켜가지고. 무슨 안경 시연회 같은 게 있었나 보죠? 디자인 시연회 같은 게. 예. 도저히 집중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요건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 왜 그러느냐. 조금 아까 설명할 때 뭐 들었어? GNT 911 아까 설명할 때 뭐 들었어? GNT 911 아까 내가 중국에서 왜 사드의 반응이 이러는지 설명할 때 없었어? 왜 중국에서 왜 그러는 거죠라고 시비를 지금 거는 이유가 뭐야? 늦게 들어왔어? 늦게 들어왔으면 채팅을 하지 말고 일단 들어. 지금 들어와갖고 모르는 거야? 알았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잘 들어요. 자, 중국에서 왜 지금 이 사드 문제 때문에 화를 내느냐 하면 실제로 이 사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 줄 아는데 그게 말짱 거짓말이라고. 이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 북한에서 미국 대륙으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사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북한 대륙, 남한 대륙이 떨어져 있어서 북한 대륙에서 우리 대륙으로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북한의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야. 한마디로 북한에서 쏴갖고 미국을 공격하는 용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는 사드를 중간에 맞춰서 조준하겠다. 이게 사드의 목적인데, 자, 그렇다라면 그런 목적의 사드라면 바로 북한 옆에서 쏴서 쫓아가는 게 빠르겠어? 아니면 얘가 날아오는 동안에 중간에서 맞추는 게 유리하겠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지금 북한 박근혜하고 황교안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이 북한 대륙으로 쏘는 게 문제라면 바로 옆에서 쏴갖고 따라가는 게 되게 효과적이야? 아니면 괌 같은 데서 쏴갖고 중간에 격추시키는 게 효과적이야? 당연히 어서와. 중간에서 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드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한국 방어 목적이 아니야. 자, 그러면 왜 그걸 배치하느냐? 결국 사드 배치를 위해서 같이 세트로 따라오는 레이더 때문이라고. 그 레이더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중국이 어떻게 생겼냐? 중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요동반도, 산둥반도가 있고. 그랬을 때 이 중국 옆에 산둥반도, 여기도 굉장히 발달된 수출 도시야. 그 요동반도도 지금 이 서부 지역으로 다 이제 그 개방 도시를 만들어 나갔고, 그 다음에 요동반도에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베이징이고. 그래서 지금 X밴드 레이더를 내놓으면 소위 상해, 청진, 중국의 서부 해안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전부 다 감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로? 북한은 이미 일본에서 다 감시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어디까지를 감시하는 게 목적이냐면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격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러시아 그 감시인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은 어떤 의미냐? 러시아는 옛날부터 그 너무나 추운 동토의 땅에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얼어붙어 있어. 여름에 잠깐만 이끼 끼는 지역을 땅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얘는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얻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갖고 끊임없이 유럽으로 가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발트해라는 데로 진출하려고 거기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거야. 그리고 중동이랑 꼬셔가지고 이제 미국에 맞서라 그러고 유럽 쪽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는 게 목적이라면 소위 태평양으로 가는 항로가 블라디보스톡이야. 그 블라디보스톡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러시아의 땅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서부의 중심지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 말하면 모스크바가 서울이고 블라디보스톡은 부산이야. 그만큼 중요한 데야. 그런데 이 블라디보스톡을 계속 감시하겠다는 게 그게 X밴드 레이더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누가 나가고 들어가고 중국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거를 미국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 막말로 일본에서 여러분 안방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분 좋아, 나빠? 그러면 일본 물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일본이 여러분을 사찰하고 있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불쾌하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팔팔 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야. X밴드 레이더로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24시간 감시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팔팔 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국의 주요 도시가 그 X밴드 레이더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팔팔 뛰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전부 다 서부 해안에 있다니까. 중국의 주요 도시가 전부 서부 해안에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동부해안. 그 중국의 동부해안에 베이징부터 상해, 청진 주요 도시들이 전부 동부해안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규모를 미국이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야. 아니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왜 들여다보겠어? 군사 문제로? 경제 때문이야.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군사적 목적으로 배치된 줄 아는데 아니라고. 군사적 목적으로라면 그 중간에 괌에서 쏴야 된다니까. 괌이나 하와이에서. 그러니까 이 사드, 이 엑스밴드 레이더의 목적은 중국의 경제를 감시하기 위해서야. 중국의 경제 상황, 러시아의 경제 상황,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가는 상황, 본질은 경제야. 지금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야. 그 왜 탄소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 탄소 정책. 그 얘기가 처음부터 나온 게 중국의 성장을 미리 내다본 거야.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 탄소 조약이야.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끊임없이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생산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그 공장이 많아지면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탄소 배출권이 처음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한 그런 국제 꼼수다. 그게 중국에서 계속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90년대부터 중국이 성장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자원, 인력, 재능 모든 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따라가기 어려운 거야. 미국의 인구가 많아야 4억인데 그나마 4억의 절반이 이민자이고 4억 중에 1억은 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미국의 1억은 극빈자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저소득층은 교육도 못 받았어.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을 되게 강화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은 중공 시대에 공산주의 시대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국가가 경제민주화의 흐름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에 성장한 경제적인 부를 상위 10%가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상위 10%는 최고의 부자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90%는 되게 가난한데 내가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부분이야. 왜냐하면 이 중국 사람들이 누구더러 매국 노래 이거 계속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또 얼릴게요. 왜냐하면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중국의 서민들은 정말 짐승처럼 살았던 거야.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고 빈부격차 심하고 정치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시킨 거야. 국민교육을. 그래서 국민교육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의 서민들이 다 똑같이 이제 살았잖아. 90년까지. 그러다가 90년대부터 경제가 성장했어.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중국의 서민들이요 20년 동안 막대하게 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시진핑을 굉장히 영웅시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면 중국의 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수천 년 동안 서민들이 살기에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지금이다. 그게 힘이야. 지금 중국의 서민들이요 우리하고 달라. 중국의 서민들은 과거에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지금 중국의 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역사상 중국의 서민들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게 지금이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중국산의 특징이 있어. 자,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물가가 똑같잖아. 빵 하나를 사면 어딜 가나 똑같이 비싸지. 그지? 그런데 중국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남부 지역에 가면 과일이 너무 싼 거야. 그 농산물이 너무 싸. 그러니까 중국의 농산물이 진짜 헐값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중국은 농산물을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에 물건 다 정가화 되어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물가를 감당을 못해.
근데 중국은 지역마다 먹고 사는 게 다 달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10,000원을 벌어도 먹고 살 수 있고 10,000,000원을 벌어도 먹고 산다. 10,000,000원을 버는 사람은 10,000,000원에 맞는 소비를 하고 10,000원을 버는 사람은 10,000원에 맞는 소비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산대. 내가 그거 중국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그게 90년대 아니야 2000년대 초반에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서민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걸 모든 걸 다 그 나라에서 다 소비할 수 있어. 15억 인구가 받쳐주기 때문에. 중국은 내수 경제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다 사람들 버글버글 모여 살아.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발달한 도시가 뉴욕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런데 뉴욕에 가서도 인터넷이 끊기잖아요. 그죠? 뉴욕이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인데 거기도 인터넷이 끊겨.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은 너무 넓은 땅에 인구가 조금밖에 안 살기 때문에 이 사회 투자가 안 된 거야. SOC 사회 간접 투자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또는 도시가 막 발달을 해갖고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 살아야 되는데 미국의 그 동부에 미국 동부에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뭐 이게 몇 개 메릴랜드 뭐 이렇게 동부의 일부 그 다음에 서부에 뭐 시애틀이죠. 시애틀 밑에 뭐 LA, 샌프란시스코 여기 몇 개만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여기 남부에 이제 그 텍사스 일대에 몇 명이 살아.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의 그 휴가지, 휴가하는 저기 꼬리뼈 여기 좀 사람이 살고. 그리고 이제 뭐 샌디에고나 이런 데 사람들이 살긴 사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별로 모여 살질 않아. 그러니까 이 미국은요 테두리만 살아. 5대5 연안 동부 그 다음에 이렇게 끝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와서 남미하고 북미 사이에 있는 거기 그 휴양지에 살다가 서부로 딱 나가서 그 경계선에 살아. 가운데는 별로 사람이 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균형 발전이 안 되고 내수 경제에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미국의 서부, 중서부에 사는 사람들 진짜 가난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리고 그 미국의 가난한 중서부 지역이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야. 문화적으로도 낙후돼가지고 그 미국의 중서부 지역이 그 이상한 이단들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 데야. 거기가 미국의 중서부야.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하면 가는 데마다 사람이 뽀글뽀글 살아. 중국의 동부에서 중부까지는 사람들이 이 10매덕이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인구가 몇 억이야.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왜 중요한 허브냐면 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중국의 동부 주요 도시들이 1시간 다 거리야. 그리고 그 1시간 거리에 그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40개인가 돼. 예. 그래가지고 몇 억의 인구가 인천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인천공항하고 중국의 동부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경제 허브를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일본은 자기네끼리만 먹고 살잖아. 일본이 남의 나라 도와줘? 절대 안 도와줘. 일본 남의 나라 거 안 도와준단 말이야.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경제해갖고 100% 적자잖아. 근데 중국은 우리가 교류를 하면 그 중국에는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장사하냐에 따라서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부에다가 이 경제 기지를 건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일부러 그 당시에 재정 경제를 쥐고 있었던 한나라당에서 안 해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새만금 같은 쓸데없는 거나 해주고 공항이나 지어주고. 공항이 있어도 뭐해.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없는데. 그게 이제 우리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풀어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한 거야.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중국의 이 롯데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 보복 있잖아요. 보복하는 어떤 환구시보의 언론 정책. 여기에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어. 어떤 배경이냐면 중국의 한 해 동안의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전체 공산당 회의하고 또 무슨 뭐 간부 회의하고 해갖고 두 개의 그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 회의를 양회라고 불러. 그런데 오늘부터 양회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구시보는 사실은 이제 중국의 기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황구시보가 굉장히 센 발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가 시진핑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은 그런 게 있더만, 그러니까 60 몇 살까지 그 정치를 잘하면 70세까지 쭉 밀어주는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60세 정도 되면 다 이제 은퇴를 하는 거야. 다 물려줘야 돼. 근데 이제 지금 시진핑이 올해가 어떤 타이밍이냐면 올해 양회로부터 선택받으면 70세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70세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는 그 선택이 지금 이 양회에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양회를 준비하면서 이 황구시보에서 그런 그 뭐라 그러나 강성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 시진핑이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는 모습,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민대표회의를 하고 있고, 중국은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나라야. 그런데 그 공산당 일당 독재가 그 북한식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적 경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안 불러. 중국 시진핑에 대한 불만 없어요. 예. 우리나라의 박근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쥐가 김정은인 줄 알고 행동하니까 욕을 먹는 거고, 중국의 시진핑은 인기가 최고야. 왜냐하면 시진핑 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제일 잘 산대. 제일 풍요롭고 제일 평화롭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상황이 계속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한 20년에 걸쳐서 중국이 계속 성장했거든. 생활환경도 많이 나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전에 중국이 너무 미개해가지고 화장실 문화라는 게 없었어. 그런데 그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그 중국의 화장실 문화라는 게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이 막 급변해 가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다 망한다. 그 공멸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왜냐하면 이거 실화로 있었던 일인데, 베이징 올림픽에 어떤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이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대. 그러자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 새로 지은 건물에다 다 똥을 싸버린 거야. 실화야. 진짜 똥을 싸서 그 건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베이징 올림픽 다음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갖고 그게 난리가 났었어. 그게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력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 실화예요. 이거 기사가 됐던 얘기야. 이명박 때 기사가 나왔던 얘기야. 완전히 건물이 그 똥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그 똥을 치울 수 있는 그게 문제가 됐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시진핑이 나왔는데, 시진핑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문화 개선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그 불법을 저지르거나 가짜, 그 왜 중국에 그 전에 유명했던 게 가짜 계란 사건, 가짜 분유 사건 이런 게 있었잖아. 시진핑이 된 다음에 그런 걸 싹 잡아버린 거야. 시진핑이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제 가짜 이내변술. 야!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짝퉁 천국이라는 별명이 있었어. 시진핑 이전에 중국이. 아, 웃기지 마! 나 방송해야 돼!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짝퉁 천국이라는 말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 경제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런 불명의 천국이었어. 그런데 시진핑이 좀 다른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 시진핑이 중국의 이 문화 수준을 몇 년까지 선진국처럼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게 지금부터 하여튼 시진핑이 집권한 초기에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진짜 그동안에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했어. 중국의 그게 몇 년인지 알아봐봐. 시진핑이 선언을 해요. 중국을 몇 년 안에, 그 선진 문화로 만들겠다. 중국의 선진 화장실 문화를 만들겠다. 그게 언제였더라? 11년이었나? 12년이었나? 그 중국의 선진국 화장실 문화, 그 얘기 한번 찾아봐봐. 그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그 이내 변수 사건이야. 똥 사건. 12년? 확실해요? 예. 그래가지고, 후진타오는 그래서 오래 못하고 잘린 거야. 후진타오는 오래 못하고 잘린 게, 그때 중국이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되면서, 모든 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뒤로 진짜 중국이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서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중국의 관광지들이 있어. 유명한 중국의 관광지 중에 뭐가 있냐면, 강변 마을이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되게 오래된, 몇백 년 된 강변 마을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 데가 없으니까, 강변에다가 다리바를 세워가지고 그 다리바에다가 마루를 얹고 거기다 집을 지은 거야. 그게 신장 어딘지 모르겠다. 우전인가? 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강가인데 강을 따라서 전부 다 다리바를 세우고 거기다가 마루를 얹어서 그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되게 오래된 몇백 년 된 집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집들의 모습이 너무 독특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중국의 이 시진핑 같은 사람, 중국의 정부에서 그 집들을 강제로 다 국가에서 매입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매입을 한 그 집들을 전부 다 고쳤어. 호텔로. 내부를 싹 호텔로 고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고 되게 가난했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뭘 시켰냐? 그 자기네 집을 호텔로 바꾼 거를 관리하는 일을 준 거야. 관광지로 만들고 그 호텔을 관리하는 일자리를 준 거야. 그래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그 다음에 빨래를 하고 평상시에 하던 일인데 그게 돈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중국이 서민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만족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그 소수민족들이 있어. 그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가난했단 말이야.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막 그러니까 소수민족은 왜 살아남았냐? 너무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척박해갖고 아무도 안 가. 원래 살기 좋은 땅은 전부 다 힘센 사람들이 가서 다 통합을 해갖고 다 먹어버렸는데 소수민족이 살아있는 동네의 특징은 뭐냐면 척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을 안 낸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 살다 보니까 이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은 척박하고 가난했어. 그런데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 그 소수민족들을 전부 다 너네 전통옷 입어. 그래서 전통옷을 입힌 거야. 그리고 마을에 오래된 집들을 전부 다 호텔로 바꿔준 거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전통옷을 입고 나와서 너네 전통 춤을 추고 노래를 해라. 그걸 관광상품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그 소수민족들이 전부 관광업에 종사해. 그 신서유기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게 만약에 대자본에게 맡겨놨으면 그 대자본은 자기의 이윤만 추구했겠지. 그런데 중국은 경제정책을 국가에서 주도하니까 그런 식으로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장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유도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서민들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런다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애를 낳아서 잡아먹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너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동네가 막 발달하고, 그래서 다 같이 먹고 살게 되는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단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시진핑 이전에 후진타오 그때도 갔었어.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뭐가 심각했냐면, 이대로 가면 중국이 망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는 그 시진핑 전에 갔던 중국은 막 부자들이 집을 막 만 채씩 사들이는 거야. 중국의 부자들이 집을 만 채씩 사들이고,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 변함이 없고 부자들만 막 돈을 축적하던 시대가 시진핑 이전이었어. 그랬는데 그 후진타오 때부터 조금씩 변화된 다음에 그때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의 소비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초반에 막 성장한 부자들이 지금 중국의 시장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시장이 결국 세계의 주요 산업을 결정해. 그러니까 애플이 세계 1위 기업인 이유가 중국에서 애플을 싹 샀기 때문이야. 애플의 원래 특징은 요만하게 한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요만한 전화기가 특징이었잖아. 5S 크기, 5 크기. 근데 플러스를 만든 이유가 중국 시장을 위해서 만들었고, 중국 시장 때문에 애플의 주식 총액이 세계 최고가 된 거야. 네. 중국의 공중 화장실 혁명, TV 인출기, 수유실까지 갖춰 이 16년의 결과물인 거죠. 예. 16년의 결과물이고, 이렇게 하기로 한 지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이 언제였어? 베이징 올림픽 다음 해에 새로 지은 건물에 똥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세계 최고의 화장실을 갖게 됐다는 거야. 예. 애플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은 잘 만들어서 그런가요? 라고 묻는 사람. 중국의 물건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르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산은, 우리나라 무역업자들이 가장 저렴한 걸 사오기 때문이래. 중국의 고급 제품들은요, 진짜 우리가 꿈도 못 꿀 만큼 고급이야. 진짜 중국의 고급스러운 상품을 못 본 사람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깔보는 거야. 중국의 제품엔 천차만별이라니까. 샤오미 봐봐. 그렇게 싼데 성능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기술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산 그럼 되게 나쁜 줄 알아서 중국산 대나무 돛자리 그럼 완전히 막 가시 박히는 건 줄 알고 있었어. 아니야. 중국산 대돛자리의 수준이요. 와, 어느 돛자리는 정말 대돛자리인데 무슨 나무로 안 보여. 옥 같아. 대나무를 잘 깎아가지고 옥처럼 만들었어. 예. 그래서 중국산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산은 최저질 중국산이야. 일반적인 중국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 그 부자들이 쓰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이루다 말로 못하고, 무엇보다 중국은 스스로 인공위성을 만들어. 스스로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몇 나라 중에 들어가. 핵무기랑 인공위성을 스스로 만든 나라야, 중국이.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이요, 뭐라 그러나, 기술력이나 이런 게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시진핑이 한 게 뭐냐,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시진핑이 뭐랬냐, 그 스타트업을 키우는,
한마디로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 지원 센터들이 거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다야. 정부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정부는 건물만 지으려고 건물 지어서 팔아먹고 거기서 커미션 먹을 생각만 했고 지자체장들이 그 창업 지원 센터들을 만들어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서울이랑 그 성남이야. 이 성남시하고 서울시가 그나마 창업 지원 센터들이 효과적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걸 국가 차원에서 한 거야. 중국에서는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해가지고 그 중국의 스타트업 그 센터에 가보면 그 창업 지원 센터에 가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거기에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사람들의 목표가 삼성전자가 아니라니까. 삼성전자나 소니가 아니라 애플이야. 중국인들의 IT 기업의 그 목표치가 애플, 그 다음에 구글, 구글과 애플을 능가하겠다. 그게 지금 중국의 IT 산업에 종사한 애들의 그 꿈이라는 거야. 결국 애들이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하대. 왜 그러냐?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천재들이 모이면 걔네들의 수준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중국의 명문대 출신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과거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중국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되게 닫혀 있었어.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받아갖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가 폐쇄적이라는 게 대략적인 평이었어. IQ는 좋은데 창의적 사고가 안 됐어. 중국이.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그 해외로 막 유학을 보내가지고 모든 나라의 중심 기술을 다 습득을 한 거야. MIT 공대에도 중국인이 버글버글. 일본 와사다 대학에도 중국인이 버글버글. 우리나라 대학에도 중국인이 버글버글. 그래갖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장학금으로 전부 유학을 와가지고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다 정보를 빼낸 거야. 산학지원센터 이런 데에 들어가서 일부러 공대 많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걔네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기술 지원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중국이 성장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의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면서 중국산을 깔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외제차 중국차야. 그거 알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타고 다니는 그 해외 브랜드 차가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메이드 인 중국산이야. 니네가 지금 메이드 인 중국 차이나를 욕할 때가 아니라니까? 뭐 니네가 벤츠 타고 BMW 탄다고 막 굉장히 잘난 척 하는데 그거 메이드 인 중국이야. 나는 혼다를 타지. 혼다도 중국에서 만들어. 도요타도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에 도요타, 혼다 다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가보면요. 차 종류가 두 가지예요. 예. 차 종류가 두 가지인데 뭐냐 하면 이제 한쪽 궁뎅이에 한문을 붙이고 다니는 BMW가 있고 안 붙이고 다니는 BMW가 있어. 엉덩이에 한자가 안 붙어 있으면 그거는 외국에서 수입해 온 거고 그 한자가 붙어 있는 거는 중국에서 생산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는 중국산 한자를 지우고 안 붙여서 보내지. 자, 좌우지간. 그런데 타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타는데 아무 문제 없다니까.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 중국이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이 성적이 흔드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내가 미국도 가보고 중국도 가봤잖아. 내가 미국에도 가보고 미국의 6개 도시를 돌아봤잖아.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도 가봤단 말이야. 근데 내가 미국하고 중국을 가봤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더 발달하고 있어. 그 경제적인 성장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 그게 중요한 거야. 미국의 부자의 숫자보다 미국의 부자는 극소수가 소위 이제 이스라엘 쪽, 이스라엘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극소수가 미국의 거대 부자들이라면 중국은
소비 능력을 가진 중산층이 성장을 많이 해 있다는 거야. 그게 소비 능력이야. 한 번에 인기를 끌면 몇천만 대가 팔려. 미국에서는 몇천만 대가 안 팔린다니까?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최상위층, 소위 백인이면서 이스라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최상위층만 뭐 몇천억짜리 집에 살고 그러고 있잖아. 그런데 중국에서 중산층은, 중국의 중산층이 몇십억대 부자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번 필 받으면, 몇천만 대가 팔리는 거야. 순식간에. 그게 인구의 소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구를 자꾸 늘려야 돼. 그래야 인구가 소비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 인구를 늘리고 그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소비 능력을 갖게 해야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식 경제를 추구하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개판인 거야. 빈부격차가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비슷해요. 근데 빈부격차로 따지면 미국이 후진국이야. 미국의 빈부격차가 그 사회혼란의 원인이라니까. 잔혹범죄의 원인이 미국의 빈부격차야.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빈부격차가 공교육이 약화되고, 그리고 지역 간의 편차가 크고, 그리고 한 도시 안에서도요, 인종별로 사는 데가 달라요. 굉장히 그 폐쇄적인 사회야, 미국이. 되게 미국이 폐쇄적이라서 인종별로 사는 데가 다 달라서 백인 마을, 백인 마을에 꼭 동양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살려고 해서 돈을 벌어서 그리 가. 그러면 백인들이 동양인이 딱 들어오면 집 팔고 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미국에도 가보면 백인 사는 마을, 동양인 사는 마을, 뭐 흑인 사는 마을, 히스패닉, 그 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 사는 마을이 다 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그 갱단도 다르고 그 갱단들끼리 서로 총싸움하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백인하고 동양인들은 교육에 투자를 해. 그리고 이제 흑인 일부가 교육에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오바마 때문에 미국이 돌아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의 백인 남자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애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성장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되게 낮은 직업에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흑인들은 사회 지도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의 지도층이 아니라 주도층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미국인들이 불만을 느끼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 하면 1990년대 후반부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싹트고 있다 그랬어. 그런데 급기야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거야. 급기야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국 영화를 잘 보면 흑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랑 오바마의 영어가 달라. 예. 그 흑인들이 일반적으로 쓴 영어에는 따따따따 이런 어떤 그 센 발음이 많아요. 센 발음이 많은데 오바마의 영어는 되게 부드러워. 그게 뭐냐면 그 센 발음이 많은 그 흑인 영어를 쓰는 애들은 빈민촌 출신이야. 근데 오바마는 미국의 상류층 영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인들 중에 사실 그 중서부나 남부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못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이게 미국인의 그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뚱뚱해. 미국에서 가난할수록 뚱뚱해. 그리고 그 뚱뚱한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 그리고 편지도 잘 못 써.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미국의 서민 문화가요, 너무 고열량이야. 너무 고열량이고, 이 사람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스테이크를 봐도 그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막 5인분을 혼자서 먹어. 한국 5인분을 혼자서 스테이크를 먹더라니까. 이만큼 쌓아놓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먹는 게 전부 다 살로 가. 그리고 이런 무슨 이렇게 기름에 튀겨낸 거. 그런 게 고열량이잖아.
그리고 또 얼마나 짠지 몰라. 미국 음식의 특징, 짜고 달고 기름지고. 근데 그게 가난한 집 아이들이 다 그걸 먹고 자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가난할수록 뚱뚱해요. 미국인들이.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그걸 먹었기 때문에 먹는 거야. 우리는 못 먹지만 그 사람들은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게 그 멕시칸 음식을 좋아하는 게 매콤하잖아. 그 매운맛이 그 짜고 달고 기름진 것을 중화해 주거든. 그래서 멕시칸 음식 칠리 요리를 먹는 거야. 칠리 요리를 그래서 먹더라고. 미국 가서 보니까. 그리고 부자들은 어떠냐? 부자들은 정말 샐러드 같은 것만 먹어. 부자들은 샐러드 같은 거 먹고 동양 음식 먹고. 그래서 스시, 그 다음에 한국 식당, 그리고 무슨 태국 음식 이런 식으로 동양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주로 일식, 한식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열량이 적고 그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 그게 미국의 부자들은 그래. 그리고 막 열심히 운동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그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맥주를 마시면서 텔레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잘 못해. 그런 사람들 되게 천천히 걸어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욕이야. 주로 욕이고 말도 잘 안 해. 그런 사람들 특징은.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미국 사회에 그 샤이 트럼프 지지층이야. 뚱뚱한 백인. 뚱뚱하고 무지한 백인이 트럼프 지지층이야.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40대 미국 백인이면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40대 미국 백인이 공부할 때는 미국의 공교육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었어. 그래가지고 그 지금의 40대 백인들이 공부하던 시절에는 애들이 너무나 무식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충대충 애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때 그 나이 때가 철자법도 잘 모르고 그렇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적어도 미적분 구경은 하고 졸업하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의 40대 정도 된 사람들은 졸업을 해도 구구단 못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구구단 안 해오기도 하죠. 수학을 잘 안 하는 거야. 우리처럼 막 그 수학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졸업한 애들이 지금 미국의 소위 샤이 트럼프 계층이고 얘네들이 텔레비전만 보고 텔레비전에서 헛소리 하는 걸 그대로 믿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 일자리를 뺐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비판한 게 심슨이란 만화예요. 예. 미국의 그 심슨이라는 만화가 그걸 비판한 거야. 미국의 그 가난한 그 백인 사회의 그 무지함. 이거를 그 풍자에서 그린 거라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바보 상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케이블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미국이야. 케이블 TV. 그리고 언론에 과도한 이 자극적인 언론이 먼저 나온 것도 미국이에요. 항상 나쁜 건 미국에서 가장 먼저 나와. 그런데 그 모든 걸 만든 게 누구냐면 유태인 자본이다. 이번에 촛불 집회에서 성조기에 이어 이스라엘 깃발이 나왔어. 그 이스라엘 깃발이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트럼프는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트럼프하고 이탈리아의 각별한 사이 기사가 나왔더라고. 트럼프하고 이스라엘 쳐봐.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각별한 사이래. 근데 여러분, 기독교하고 이스라엘은요, 친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 유대교인들은 절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든 걸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냐고. 진짜 무지한 거야. 유대교인들이 가장 천시하는 게 예수예요.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유대인에게 예수는 살인범이야.
그래서 유대인에게 신약이 없어. 유대교는 신약이 없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지랄을 하냐고. 얼마나 웃겨. 그래서 옛날에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신약 성경을 인정하냐 마냐야. 신약 성경을 갖고 있으면 유태인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없으면 유태인이고 그렇게 구분을 했었어. 예수님도 유태인이긴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을 들었다고? 이 무슨 무식한, 예. 이스라엘의 깃발이 갖고 있는 상징이 뭐냐 하면, 이게 의미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이스라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나라가 사라졌어.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나라가 사라져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국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니까. 국가가 없었어. 예수가 태어났을 때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 헤로드 왕이 그 식민지 왕이었어. 분봉왕. 식민지를 통치할 수 있도록 뽑힌 사람. 근데 형식적인 왕이었고 실권은 누구야? 2000년 동안 욕먹은 남자.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 빌라도 참 무서운 사람이야. 2000년 동안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렇게 뺑개질했으나 결국은 이제 예수의 사형 선고를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욕먹은 거 아니야. 실제로 죽인 건 유태인인데. 하여튼 이제 그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헤롯이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국가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켜서 국가로 만들어줄 줄 알고 따라다닌 거야. 그런데 예수가 자기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둥,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한다는 둥,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문을 열겠다니까 얼마나 열받아. 그래서 팔아버린 거야. 갖다 죽여버려라 했다 씨.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예수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없던 나라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가가 만들어진 게 언제였냐? 그게 2차 대전 이후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게 2차 대전 이후야. 소위 지금의 그 유태인의 별을 가진 국기가 만들어진 게 2차 대전 이후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히틀러를 피해서 도망간 유태인 자본 다이아몬드를 싹 긁어가지고 미국에 갔잖아. 그래서 얘네가 무기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유럽에서 히틀러를 무찔르잖아. 나치를 다 무찔러.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 하면 미국 정부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야. 예루살렘에다가. 근데 그때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 미국인이 그 이스라엘의 자본으로 지네가 전쟁을 하고 그 한몫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낸 거야. 다 쫓아내고 여기는 이스라엘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집 내놔라.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 집을 내놓으라고 싸우는 거야. 그래갖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한쪽 귀퉁이에다 가둬둔 게 가자지구야. 가둬둔 게 가자지구야. 실제로 그 땅 주인인 나라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땅을 뺏어갖고 이스라엘 국가라고 선포해준 게 미국이야. 예. 그래갖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을 다 돌려달라고 2000년 동안 이 땅은 우리 땅이었다.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미국이 이스라엘의 돈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미국이 우리 땅을 뺏어갖고 여기 일본 땅이야라고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일본이 자기네가 옛날부터 이 땅을 지배했다는 둥 일본 부설 이런 게 일본의 주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트럼프 같은 이 꼴통이 일본을 막 잘해주면서 그래 이 땅은 일본부가 있었으니까 이 땅은 일본 땅이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은 부끄러운 깃발이야. 그 깃발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깃발이 아니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깃발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웃기는 게 한국의 기독교야.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막 이렇게 떠받들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천시한다니까. 한국의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존중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존중한다는 건 진짜 이단 같은 짓들이야. 유대교는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무식한 목수 출신의 사기꾼, 사형수. 그게 이 유태인들이 바라보는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한국의 기독교가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지랄 연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야 한국의 개신교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문득 내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 하면 그거구나. 이스라엘 깃발이 나왔다는 걸 보면서 모든 문제가 이해가 됐어. 누가 각 나라의 미친놈들을 지원하는가? 푸틴도 이스라엘 자본이 지원한대. 푸틴, 트럼프, 그 다음에 그 영국의 브렉시트파, 그리고 스페인의 독재자들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모든 나라의 극우파에게 그 극우파를 지원하는 미디어, 전 세계에 극우파를 지원하는 미디어를 장악한 게 이스라엘 자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그 프리메이슨이란 얘기인데 그 프리메이슨 이야기는요. 그 실제로 이건 이스라엘 자본이야. 이스라엘 자본인데 그걸 뭐라고? 로스차일드니 프리메이슨이니 그러면서 신격화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의 그 피를 나눈 자들이 뭐 지배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돈인데 돈을 가지고 있는 대자본이야. 글로벌 자본이야. 근데 그 글로벌 자본을 신의 존재로 미화한 거야. 그게 프리메이슨 이야기야. 그래서 로스차일드니 프리메이슨인 이런 개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결론은 세계 미디어, 세계의 모든 방송사와 제약회사와 그 다음에 무기회사의 자본을 가진 이스라엘 대주주 그놈들이야. 그런데 그 더러운 새끼들, 그것도 걔네들의 전신이 누구냐면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나오는 샤일록, 그런 놈들이야. 아주 더러운 그걸 뭐라 그래, 고리대금업자들, 더럽고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을 굉장히 미화한 거야. 돈이 곧 선인 거지. 예. 미국의 주요 언론 그 폭스나 이 CNN도 전부 유태인 자본일걸? 자, 그래서 결국 걔네들이 전 세계의 정치를요,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 미친 미디어, 우리나라 한국의 종편 같은 게 전 세계에 있어. 우리나라 종편 같은 것들에게 돈을 댄 게 그놈들이야. 이게 우리나라 종편도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종편을 처음 만들 때 우리가 막 반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비웃었어. 못 만들 거다. 왜냐하면 방송사 하나당 3천억씩인가 자본을 기본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자본을 누가 만들어주냐고. 동시에 3개인가 4개를. JTBC, MBN, 채널A, TV조선 4개를 3천억씩 어떻게 만드냐. 그게 못 만들 거라 그랬어. 그런데 만들어졌잖아. 누가 돈을 댔겠어. 그러니까 지금의 종편들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지랄하는 이유가 뭐겠어. 사드 사드 제조회사의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본 아니야. 네. 뭐야? 돈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테러의 공포를 파는 언론들 다 유태인 자본이야. 전 세계에서 테러의 공포를 팔고 있는 방송사의 대표들이 다 유태인이고 유태계 자본이고. 이거 봐, 이 얘기하니까 폭동폭동 그러잖아. 예. 그 다음에 그 테러 공포와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의 공포를 팔아서 결국 극우파들에게 집권을 안기고 그 극우파들은 다 같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
무기를 사고 유엔군이나 미군이란 이름으로 군부대를 배치하고 군부대 내부는 철저한 보안이란 이름으로 이상한 약물 실험을 하고 부산에서 그 무슨 그 뭐였지? 어떤 물질 가져다가 실험한 거 밝혀져갖고 난리 났었잖아. 살아있는 무슨 균일 갖다가 실험했잖아. 부산 미군 부대에서. 기억나죠? 탄저균.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랬어. 그 우리나라 메르스 돌 때 그 부산에서 이상한 균 실험했다고 미군 부대가.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메르스가 온 나라를 돌았어 재작년에. 언제나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뭐지 IT에 콜레라로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 수만 명인가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 콜레라가 퍼진 데가 미군 부대에서 생긴 거야. 미군 부대에서. 부산 제8부두인가예요. 예, 부산 제8부두에 미군 기지가 있고 그 미군 기지에서 이상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니까. IT에서 콜레라가 되게 심했어. 근데 그 콜레라의 균이 그 지역의 미군 부대에서 퍼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미군 부대에서 콜레라 균이 나와갖고 그 IT가 떼죽음을 했는데 반기문이 무능했다. 반기문이 아무런 대처를 못했다. 우려만 하고. 그래서 욕먹은 거지. 에볼라는 서부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가난한 동네에서 벌어졌는데 거기도 미군 부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상한 전염병이 돌았던 데는 다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이라는 거야. 왜냐? 그 미군 부대에서 그 이상한 균이 돌고 그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 곧 뭐가 발표되느냐? 신약이 발견됐다. 무슨 균에 해결책이 나왔다. 그래갖고 그 제약회사의 주식이 막 뛰는 거야. 가장 웃기는 게 신종플루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 신종플루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지. 신종플루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백신을 다 팔아먹은 거 아니야. 신종플루의 플루 머시기. 다미플루인가 뭔가를 전 세계에 팔아먹었어. 그리고 그 백신을 전 세계에서 다 사들이고 그다음부터 신종플루 뉴스가 안 나와.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작년에 신종플루가 우리나라 초중고에 엄청 유행했어. 그리고 초중고생들이 작년 가을부터 겨울에 단체로 막 반에서 열 몇 명씩 신종플루를 앓고 있는데 뉴스 하나도 안 나오잖아. 왜? 그 얘기는 그 백신이 물백신이란 뜻이야. 신종플루 예방약이 물백신이란 얘기라서 절대 뉴스에 안 나온 거야. 왜 도대체 그렇게 초중고에서 애들이 그렇게 신종플루를 앓고 있고 그게 막 전염성이 강하고 애들이 막 일주일씩 학교를 못 나오는데 도대체 왜 뉴스가 안 나왔을까? 그 이유가 뭐겠어? 신종플루 잡는 백신이라고 팔아먹었는데 그 백신이 물백신이라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주사 다 맞았잖아. 애들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 다 맞췄잖아. 물백신이었기 때문이지. 결국은 이 미디어를 장악한 요 이스라엘 자본이 그 제약회사와 그 다음에 무기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놓고 전쟁의 공포, 테러의 공포를 파는 거야. 무엇보다 그 IS 생각해 봐봐요. IS. 걔네가 맨 처음에 올렸던 그 동영상은요. 그 초등학교 애들 수준도 아니었어. 너무 후진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IS가 단 석 달 만에 풀 HD급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그지? 그 돈 누가 다 댔을까? IS에다가 돈 댄 게 누구겠냐고. IS의 공포를 팔아서 결국 유럽을 지금 쑥대밭을 만든 거 아니야.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했으면 신종플루에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뉴스에서 한 줄도 안 나온 거라고. 초등학교 애들이 28명 중에 13명이 저기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진단이 나왔는데 일주일씩 학교를 못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보도를 안 하냐고. 나는 그게 왜 보도를 안 하는지 몰랐어. 뭐 때문에? 예방접종을 했는데 걸렸다면 그게 물백신이란 얘기잖아. 신종플루의 백신이 발견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물백신이란 얘기잖아. 아, 그래서 이 새끼들이 보도 안 하는구나. 그건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드 이야기를 가지고요. 자, 일단 지금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오는 건 내가 볼 때 양회와 관계되어 있다. 시진핑이 지금 강력한 중국을 표방하고 그래서 중국의 이익을 지킨다라는 액션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경제 보복을 해야 된다는 환구시보의 그 굉장히 가열찬 반응. 이게 양회가 끝난 다음에도 환구시보가 계속 떠든다라면 그거는 시진핑의 권력과 무관한 거고, 만약에 양회가 끝난 다음엔 좀 잦아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양회 때문이구나. 양회가 뭐냐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국 인민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무슨 대표자 회의야. 그게 2개가 있어. 그래서 양대 회의라고 그래갖고 양회라고 부르는데, 올해 양회에서 그 2개 회의에서 시진핑한테 앞으로 10년 동안 더 집권을 맡길 거냐 말 건지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국의 경제 보복 기사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양회를 끝나봐야 알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망치 부인의 소설이야. 확인된 건 아니고, 이 중국의 사드 반응과 양회를 연결한 사람은 아마 없죠. 지금 이거 연결해서 얘기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국의 보복 조치가 환구시보라는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환구시보에서 막 그 사드를 비판하면서 한국과의 단교를 주장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양회랑 관계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중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한다는 것을, 강한 중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한다.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 사실이라고 내가 단정할 수는 없고, 라는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드 문제, 이 사드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막 비판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뭐냐. 이 무역만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결국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긴장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야. 북중러대 한미일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이전의 체제로 간다는 거야. 사드의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이 10년 동안 고쳤던 한반도 평화체제를 무너뜨리고 다시 북중러대 한미일이라는 대립구도로 만들어버렸다라는 픽션. 픽션이 아니라 팩트. 그건 사실이야.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거나 그러기에 한계가 정해진다는 거죠. 신냉전 체제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간다는 거야. 내가 독일에 가야 되는 이유가 그것과 연관된 거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독일에서 올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 500주년 기념 행사의 주제가 뭐냐면 Just Peace래. 바로 평화. 예수의 정신의 핵심은 평화다. 그런데 전 세계의 개신교 신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극우파를 지지하는 모습. 예. 이걸 비판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생각하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여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한대요. 그 행사에 테러가 예고되어 있대. 그 행사에 대규모 테러가 예고되어 있대. 왜 그 종교 행사에 테러를 할까요? 이건 뭐냐? 이번 그 독일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영적 전쟁의 장이 될 것 같아.
영적 전쟁의 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의 정신은 평화다라고 얘기하면서 세계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거기에 테러를 일으켜서 그 테러를 가지고 전 세계에 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그리 가라는 거 아니냐. 그 현장을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요, 이번에 이제 대선이 끝나면 다음 대통령의 화두는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무슨 대선 토론이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새로 뽑히는 대통령의 화두는 평화가 돼야 돼.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가 곧 밥이야. 오늘 여러분이 무조건 대통령 후보들을 누구 원래 좋아하던 사람 좋아하면 안 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골라야 돼. 예. 오늘 이 대선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볼 때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한반도 평화가 곧 우리의 밥이야. 한국의 밥. 그래서 우리는 평화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그리고 판단하라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잠시 후 6시부터 CBS에서 대선 토론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의 이 분열되어 있는 이 국론을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국론 분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먹고 사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구상들을 가지고 있느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후보들의 토론을 분석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 가지 외워봐. 여러분들이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레인보우를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CBS 뉴스를 CBS 프로를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레인보우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레인보우를 다운받아가지고 그 6시부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기준이 뭐라고? 첫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답이 있느냐? 둘째,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하려는 답이 있느냐? 셋째, 미래 먹거리, 지금 아주 치열한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그 후보들을 평가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과연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좌우지간 망치 부위는 내일 또 광화문으로 갑니다. 예. 내일 또 광화문으로 가는데, 예. 그 내일은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내일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내일하고 그 다음 3월 4일하고 11일 만약에 다음 주 10일 날 결론이 나면 아마 저를 2달 동안은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겠죠? 그죠? 어쩌면 내일이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촛불을 드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꼭 광화문으로 와주시기 바래요. 내일 망치 부위는 4시까지 갈게요. 예, 내일 4시까지 갈 테니까 내일 4시에 광화문에서 만나요. 어쩌면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이번 이 11월의 기적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촛불이 어쩌면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은 후회 없이 다들 나오세요. 다음에 어쩌면 다음은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일은 최대한 4시까지는 나오시고요. 예, 저는 어쩌면 더 일찍 갈지도 모르고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살다가 죽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누구도 안 죽을 수 없어.
누구도 죽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되죠?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떻게 죽을까를 위해서 사는 거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멋있게 죽을까. 또 내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할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저는 3가지라고 봐요. 이 분단의 땅 한반도에 평화를 바로 세우고 철저히 찢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온 인류가 누구도 굶지 않게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가진 자들의 권력을 위해서 또다시 없는 집 아이들이 그 차가운 물속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 따라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를 꿈꾸어 봅니다. 가진 자들의 권력을 위해서 죄 없는 산모와 신생아들이 정체 모를 그 화학약품에 소리 없이 죽어갔던 그런 20년이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들의 겁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세월호를 인양하고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들의 피해 대책을 같이 마련해주고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우리 온 국민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잘 감당할 사람을 지혜롭게 선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광화문에 만나는 게 어쩌면 2016년부터 17년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이 기적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좋은 나라 만들어 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그게 될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 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을 만들면서 갑시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는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내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재방송 틀어드릴게요.